네, 원영TV 스트레이트 먼저 캐나다 소식 전해드리면서 출발해보도록 합니다. 날씨 참 쌀쌀해졌습니다. 전국적으로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되는 소위 말하는 트윈데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감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다시금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연방보건당국은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지속되는 와중에서 독감 유행철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래서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선택이 아닌 필수로 독감 예방주사 맞을 것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이것은 고열과 피로를 동반하는 독감의 특성상 코로나19와 증상이 유사해서 코로나19 검사 신청자가 대거 몰릴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사안입니다. 보건당국은 한 번 형성된 항체는 6개월가량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내년 봄까지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1월중으로 접종을 마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는 앞서서 $7천만 투자해가지고 작년 대비 17만 회분을 늘린 약 500만 회분 이상의 독감 백신을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온타리오주는 내과의사부터 가정의에 이르기까지 백신 접종의 수요 증가를 보고하고 있는데 독감 백신의 공급량이 급속도로 메말라가고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온타리오 보건당국은 앞으로 독감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이 약국을 포함한 일선 지역사회의 광범위한 배포가 이루어질 것이라면서 필요하다면 추가 백신을 구입할 것이라는 입장을 이미 밝혀놓은 상태입니다. 코로나19도 일구지만 이 독감 이제 예외 없이 또 기승을 부리기 시작할 텐데요. 이 독감 예방 그리고 코로나19 증상이 비슷해서 헷갈리기도 합니다. 치료가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독감 예방접종 매년 맞던 것 아니겠습니까? 올해도 어김없이 11월중으로 독감 백신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 3분기 고공행진을 이어간 토론토 주택시장이 드디어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중개회사 로얄르페이지는 올 3분기 광역 토론토의 평균 주택거래 가격이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서 11%포인트 올랐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평균 거래 가격은 92만 2,421달러였다. 이렇게 집계해주고 있습니다. 필소퍼 로얄르페이지 최고 경영자는 이와 관련해서 지난 3월부터 4월에 경제 봉쇄로 억눌렸던 수요가 폭발하면서 3분기에 호조를 이어간 건 사실인데 4분기에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로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주택시장의 앞으로의 상황은 정말 짐작할 수 없다.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로얄르페이지는 올 4분기 광역 토론토 주택시장 가격 상승폭을 8.5% 정도로 내다본 바가 있는데요. 내년 1분기에는 6% 정도로 이것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다고 전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토론토 다운타운의 소형 콘도 시장은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다. 이런 판세가 지배적입니다. 로얄르페이지 보고에 따르면 지난 2, 3분기 사이에 토론토 지역의 콘도 평균 거래가 상승률은 값이 오른 폭은 고작 0.3%에 그쳤다고 집계해주고 있네요. 경제전문지 파이낸셜 포스트 역시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지난 9월 다운타운에서 500스퀘어피트 미만의 초소형 콘도 수요가 지난해 동기 대비 20% 이상 하락했다고 발표해주고 있습니다. 유학생들도 줄어들었다는 것, 여기에 한몫 더하고 있네요. 이에 따라서 토론토를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의 월세가 크게 하락 조짐을 보이고 있고 또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 판세 분석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서 지금까지도 이구동성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캐나다 국내 주택시장의 향후 2, 3년간의 향후 전망은 내년 3월 봄 주택시장의 판세를 보아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리 진단할 수가 없다는 것인데요. 자, 주택시장 활성화 그리고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코로나19가 내년 봄 3, 4월경에는 종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자, 더 이상은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 백신도 나왔고 뭐 이런 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8일부로 캐나다에 입국 가능한 가족 구성원 범위가 크게 넓어졌다는 소식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요약해서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최소 15일간 국내 캐나다에 체류하고 그리고 필요 요건을 충족시키면 입국에 대한 제약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요. 이민부는 캐나다 시민권자 그리고 영주권자와 실제로 1년 이상 교제를 한 연인들의 입국을 허용을 했습니다.
장기간 연애한 그 연인의 자녀와 손주까지도 이번에 입국 허용 대상에 포함이 됐는데요. 이외에도 시민권자, 영주권자, 그리고 또는 그들 배우자의 자녀, 손자, 사촌, 형제자매, 그리고 조부모까지도 입국이 허용이 됩니다. 다만 이민부는 이들이 입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그 지침을 마련을 했는데, 그것을 잠깐 들여다보면, 첫째, 가족의 입국을 희망하는 시민권자, 영주권자는 연방이민부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입국 제한 면제서를 다운받아서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에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그리고 입국 희망자의 이름, 주소, 가족관계 등을 기입하는 난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갖추어서 곧바로 신청을 하면 입국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어졌기 때문에 가족 제외를 우선시한다는 이민부의 이민 방침에 이제 부합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민위가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어떤 형태로든 이민이 좀 많이 들어와야 한다는 것, 정말 정체절명에 요즘 같은 때에는요, 코로나19가 가로막고 있기는 하지만 많은 이민들이 좀 들어와서 우리 한인 커뮤니티도 조금 더 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보다는 좀 더 커져야 한인사회가 2배, 3배로 급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기기 때문에 정말 간절한 바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폴레옹 아시죠? 나폴레옹이 왜 위인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위인전이나 영웅전 이런 책에 보면은 이 나폴레옹이 꼭 들어가기는 하는데요. 아직까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위인인지는. 아무튼 이 나폴레옹 얘기가 참 재밌는 얘기가 많죠. 나폴레옹의 전시적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나폴레옹은 1812년 9월 14일에 모스크바에 입성을 했죠. 당시로서는 대단한 진격이었습니다. 전쟁을 개시한 지 3개월 만에 수천 킬로를 진군해서 이룬 성과였기 때문입니다.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은 러시아 평원에 뿌려진 무자비한 피와 희생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습니다. 중간에 치른 몇 번의 전투도 잘해야 절반의 성공에 불과했다는 것이 후세 역사가들의 판단인데요. 덕분에 러시아 원정은 나폴레옹의 명성을 그대로 허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 모스크바 입성까지 나폴레옹의 성공, 그것은 간단히 폄하할 일은 아닙니다. 나폴레옹의 진격 속도 하나만 보더라도 이것은 훗날 기계화 사단을 앞서서 모스크바를 쳐들어갔던 독일의 기갑사단도 달성하지 못한 그런 속도였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경우에 모스크바로 바로 진격하지 않고 레닌그라드, 현재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거치자와 그리고 우크라이나 접경을 돌고 돌느라고 모스크바 공격이 늦어졌다고 변명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모스크바 입성을 직진을 했더라도 나폴레옹보다 빠를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 후세 역사가들의 판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비극의 시작은 입성 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나폴레옹은 모스크바를 점령하면서 러시아가 무릎 꿇고 협상에 나서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카이저 수염을 만지면서 꿈쩍도 하지 않았죠. 나폴레옹의 전략적 구상이 그야말로 구상에 끝나고 현실적으로는 완전한 오판이었음이 드러났다는 거죠. 나폴레옹은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인정하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전략을 포기하지도, 전략을 달성할 새로운 전술적 구단도 구상하지 못한 채 모스크바에 죽치고 앉아서 협상 테이블에 러시아가 무릎 꿇고 기어나오기를 기다렸다는 거죠.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반대입니다. 35일을 미적된 끝에 나폴레옹은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실수를 인정하고 철수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미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죠. 동장군과 러시아군의 추격으로 나폴레옹군은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괴멸 단계에 이릅니다. 모스크바 입성했던 병력 중에서 프랑스로 살아 돌아온 병력은 10분의 1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폴레옹이 모스크바에서 일주일만 더 안 되겠다, 이제 돌아가자 판단을 했다면 생존자가 그 몇 배는 더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 그런 추정도 있습니다. 마지막 일주일 만에 수만 명이 얼어 죽었기 때문이죠. 자, 전술적 실패는 전투의 결과로 곧바로 입증이 됩니다. 그런데 전략적 실패, 이건 파악하기도 어렵고 인정하기는 더더욱 어렵게 됩니다. 패전과 실패가 거듭되고 있어도 현실에 눈을 감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최후의 승자는 우리라는 확신. 우리가 지금은 고전 중이지만 우리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가장 올바른 길이라고 하는 착각. 그런 믿음이 궁극적인 파멸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건 역사가 증명하는 일인데요. 나폴레옹 이 사람도 황제가 되기 전에는 참 착하고 기민하고 정확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이 왜 이렇게 몰락을 했을까? 유배를 가서 죽음을 맞는 그런 처참한 꼴로 전락을 했을까? 나폴레옹이 컨트롤할 수 있는 크기를 넘어간 권력을 손에 쥐었기 때문이라고 역사가들은 그렇게 분석해주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맞는 크기의 권력, 자기에게 맞는 치세라는 것이 다 따로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그릇의 크기가 자신의 능력을 넘어가게 되면 엄청난 패망의 결과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마약 중독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바로 권력 중독이라는 것입니다. 국민이 부여해준 권력, 이거 제대로 써야겠죠. 근데 우리 권력자들, 권력이 좀 있는 분들은 권력을 잘 못 쓰시는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너무합니다라는 노래 아시죠? 같이 한번 불러보시면서 답답한 가슴 털어보죠. 마지막 한마디 그 말은 나를 사랑한다고 돌아올 국민도 아니지만 진실을 말해줘요. 국민이 맡겨준 그 권력을 남용하지 마세요. 권력이란 건 그리 쓰는 게 아니에요. 국민을 위해서 쓰세요. 국민이 맡겨준 그 권력을 남용하지 마세요. 권력이란 건 그리 쓴 게 아니에요. 국민을 위해 쓰세요. 국민을 위해 권력을 가지신 분들이 권력만 제대로 행사하셔도 나라는 훨씬 살기 좋아질 거라는 바람을 해봅니다. 오은영TV 스트레이트,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